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수업이죠.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텍스트의 절반 정도가 강의가 되었고, 오늘은 픽션의 범주, 이 부분부터 들어가도록 하는데, 그 이전에 간단한 요약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픽션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픽션을 이야기했었는데 거기서 주인 기표와 노예 기표 S1과 S2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면서 재현, 리프레젠테이션이란 무엇인지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자, 그게 통틀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건 상징계였다. 상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거죠. 상징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표 구조식이 수식이 S1, S2. 자, 그게 상징계예요. 다른 게 상징계가 아니고. 그래서 S1에 의해서 S2로 대리되는 것들을 우리는 리프레젠테이션 되었다, 재현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죠. 자리가 요 앞에도 하나 있고요. 여기도 있고, 예. 그리고 어딘가에 또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상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쭉 지난주에 설명을 드리면서 사실 도입부에는 이런 이야기도 했었죠. 트랑스크립시옹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필경사 바틀비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고, 물론 필경사 바틀비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만 해드리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제 견해나 결론을 말씀드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이렇게 제가 문제 제기를 했었던 것이죠, 지난주에. 과연 밀레가 하듯이 그런 전사라는 것이 가능한가? 전사, 트랑스크립션이 가능한가?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논의드렸던 논점에 근거를 해본다면 결국 전사라는 건 재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밀레는 락강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정확하게 재현을 하려고 했었다. 자,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데 그 재현이란 가능한가에 대한 이야기, 그런 질문들이 제기될 수 있다. 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주에 수업을 시작했었던 것이잖아요. 자, 이 재현이 가능한가,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 뭔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인데, 혹은 상징계가 그토록 완벽하다면 무언가를 완벽하게 재현해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암시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었던 것이죠. 전사가 가능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의 사례를 오늘 수업 시작하면서 제시해 드릴게요. 오늘 사례가 여러 가지 등장할 텐데 그중에 첫 번째 사례, 첫 번째 이미지는 이겁니다. 제가 다른 미학 수업에서는 자주 출연시켰던 인물이기도 하고 락강미술관의 유령들에서도 한번 다루었던 인물인 화가의 이야기인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화가이 죽었죠. 죽었는데 화가 이야기인데 누구냐면 로만 오팔카요. 로만 오팔카. 머리가 하얀 화가였죠. 로만 오팔카를 여러분 아시는 분이 많지는 않아요. 제 책을 읽어보셨던 분은 뭐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게 유명한 화가는 아니에요. 저도 제가 여행 중에 그 스위스의 어느 작은 미술관에서 만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의 그림을 그닥 관심을 갖지는 않았을 만한 그런 인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유럽에서는 어느 정도 유명합니다. 뭐 그림값도 꽤 나가는 사람이고, 뭐랄까요, 좀 신비적인 인물로 간주되는 그러한 사람이기도 한데, 로만 오팔카를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면 특이한 그림이 등장하는 걸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어떤 그림을 그렸는가 하면 이 사람이 한 30대 초반부터 어떤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가 하면 숫자를 쓰기 시작했어요. 숫자를. 화면에 숫자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 숫자를 아주 일정한 그 글씨를 조그맣게 쓰듯이 굉장히 작은 붓으로 물감을 묻혀서 숫자를 일정하게 썼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그림 처음을 보았을 때는 그냥 추상화였어요. 어떤 그 전시 안에 어느 정도 어두컴컴한 전시제 안에 조명을 받고 있는 그림 앞에 섰을 때 제가 느꼈던 첫 감정은 무엇인가 하면 그냥 추상화예요. 추상화. 그냥 모노크롬 회화라고 부르죠. 단색 회화. 그러니까 이미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깔끔하게 처리된 단색 회화인데 뭔가 좀 얼룩덜룩한 느낌이 좀 있기는 해서 가까이 다가가서 제가 잘하는 짓이 있어요. 그림을 만져보는 거. 만지면 안 되죠. 쫓겨나죠. 근데 저는 그런 걸 좋아해요. 독일에서는 그런 일 하면 거의 수갑차고 끌려 나갈 수도 있는데 프랑스나 스위스는 조금 그래도 괜찮았어요. 만져봤어요. 제가 미술대학 다닐 때 일이에요. 아주 어렸을 때죠. 만져봤는데 올록돌록한 거예요. 뭔가. 보니까 물감이 계속 아주 조밀한 방식으로 묻혀져 있었던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쓱 민 그림이 아니었던 거죠. 뭔가 좀 오돌도돌한 느낌이 들어서 다시 더 자세히 봤더니 숫자였어요. 숫자. 굉장히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숫자가 이미 상당히 높은 수열의 숫자였어요. 그러니까 뭐 1, 2, 3, 4가 아니라 뭐 몇만 이렇게 다가가는 숫자. 그 숫자가 그 다음 숫자에 연결이 되고 그 다음 숫자에 연결이 돼서 뭐 2조 1, 2조 2 이런 식으로 계속 전개되어 나가는 그런 숫자의 계열이었어요. 그때는 스마트폰도 없었던 시기라서 그래서 제가 프랑스로 돌아가서 도서관에서 그 사람의 작업을 찾아봤죠. 그리고 그게 어떤 작업이었는지를 알게 됐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떤 작업이었는가 하면 이 사람이 그린 첫 번째 그림의 1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숫자를 써나가는 것이죠. 숫자를. 계속 숫자를 써나가서 한 그림이 끝나면 그 다음 숫자부터 시작해서 계속 아주 높은 숫자로 계속 나아가는 무한히 일종의 자연수의 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오메가 0이 주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무한대까지 나아가는 그 수를 적으면서 그림을 그려 나가는데 그냥 수를 적는 것이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검은 바탕에 만약에 하얀색으로 글씨를 쓰기 시작했다면 그 하얀색의 농도를 몇 %씩 더 높이기 시작해요. 더 어둡게 만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몇 %에서 그림마다 그 명도가 점점 낮아졌다가 낮아지면 또 배경의 색이 높아지고 그래서 배경색과 그 숫자를 쓴 물감의 붓에 칠해진 그 물감의 명도가 동일해지면 거의 단색 회화처럼 되어버리고 그러니까 하얀색 회화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그 사이가 벌어지면서 선명한 숫자가 드러나기도 하는 방식으로 숫자를 쓰는 거예요. 숫자를. 그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게 뭐가 대단하냐. 뭐 그 정도 가지고 화가라고 할 수 있는가. 화가라면 뭐 그림 잘 그려야 되는 거 아니냐. 20세기 화가인 거죠. 20세기 화가. 그런데 이 사람이 그리는 건 뭐였을까. 제가 이 사람 작업을 가지고 논문에도 그때 아직 학생이었을 때 석사 논문에도 이 사람 작업으로 텍스트를 쓴 적이 있었고 이 사람은 제가 많이 울고 먹었어요. 어쨌든 어렸을 때부터 그 충격이 너무 그 매혹이 저한테 강렬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어떤 생각을 갖게 됐는가 하면 이 사람의 그림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것은 숫자의 정확한 전개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불가능하다. 그러한 전사가 불가능하다라는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사람의 자료를 읽으면서 알아냈던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사실은 추측해 볼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숫자를 그렇게 쓴다라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집중을 잘해도 그러니까 7 다음에 8을 쓰는 거 쉽지만 뭐 2조 뭐 몇 억, 몇 천, 뭐 몇만, 몇 천으로부터 그 다음 숫자를 외워서 써나간다라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숫자의 단위가 높아지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런 아주 간단해 보이는 전사조차도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자꾸 잊어버리고 잘못된 숫자를 쓰는 거예요. 정확한 숫자를 쓰지 못하고 잘못된 숫자를 쓰니까 나중에는 마이크를 설치해서 그
숫자를 입으로 암송하면서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무언가 잘못됐다 싶으면 다시 그 녹음기를 돌려보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찾아내어서 잘못된 숫자부터 다시 쓰는 것이죠. 자, 이게 무슨 미친 짓인가? 근데 뭐 미친 짓에서 대가는 있었어요. 유명해졌고 그림도 잘 팔렸고 동구권 출신인데 프랑스에서 작업을 했던 사람이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작업에서 우리가 주목을 하게 되는 부분은 그런 거예요. 전사, 트랑스크립시용의 불가능성이라는 것. 만약에 회화를 재현의 예술이라고 이전까지는 생각해 왔었다면 이 사람이 작업을 하는 방식은 재현 불가능성의 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강력한 매혹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작업의 그 완고함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자기의 삶의 완고함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어떻게 전사가 불가능한지, 어떻게 시간이 흐르는 것을 그대로 재현해내는 것은 시간은 묘사할 수 없는 대상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작업의 또 한 특징은 뭐냐면, 그렇게 녹음도 하지만 그 숫자를 쓰고 작업이 끝나면 자신의 얼굴을 사진으로 찍어요. 똑같은 셔츠를 입고 똑같은 머리 스타일에. 그래서 그게 수십 년간의 이미지로 저장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것도 같이 전시해요.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그 이미지도 같이 나올 거예요. 어떻게 한 남자가 늙어서 죽어가는지, 시간의 흔적이 그 사람의 이미지 속에 담기게 되는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과연 전사라는 것이 밀레가 전사 필경사였다면 락강의 작업이 그렇게 전사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대답이 로마노 팔카의 작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거죠. 전사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시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즉, 왜 불가능한가 하면 이 로마노 팔카라는 사람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상징계가 그러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상징계가 이미 균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팔루스가 의미화의 동질성을 강제하려고 해도 무언가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흔들고 자녀가 우리를 교란시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했던 방식을 보세요. 로마노 팔카가 어떻게 그 균열을, 즉 정확하게 다음 숫자로 가지 못하는 그러한 증상적 사건을 통제하려고 하는지, 녹음기를 써서 그것을 찾아내려고 하고 그것을 가능하면 조율하려고 하죠. 그래서 가능하면 어쨌든 결국 자연수의 집합이 무한대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죠. 제가 조금 뒤에 이 자연수의 집합과 무한대로 나아감이라는 개념이 또한 어떻게 불가능한지를 기술하는 방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자, 거기는 이따가 가보기로 하고, 자,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로마노 팔카는 어쨌든 그 균열을 정확하게 그 다음 숫자로 나아갈 수 없음을, 즉 자연수 하나 제대로 재현할 수 없음을 통제하려고 하죠. 통제해야 작업이 구성이 되니까. 그래서 뭐 녹음기를 설치하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균열을 조율하기도 하고, 자, 그런 일들을 벌이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상징계를 찾아오는 균열을, 상징계를 흔드는 균열을 통제하는가에 대해서 역시 팔루스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팔루스가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팔루스가 그 균열, 그 공백을 길들이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러한지는 그건 역시 조금 뒤에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 대신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대타자라는 것은, 자, 언어라는 것은, 즉 상징계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이미 설명드렸던 것처럼 S1과 S2로 구성이 되는데, 즉 쉽게 얘기하면 폭력적인 주인기표와 그 폭력에 의해서 억압된 것을 이리저리 나누어 갖고 조율해서 지식과 의미를 만들어내는 S2. 자, 이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상징계에 구성적이라는 건 필연적으로 그 상징계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 요소가 뭐냐면 바로 결여라는 거예요. 결여. 왜냐하면 S1이 억압을 했잖아요. 억압을 했기 때문에 뭔가 하나 없는 거예요. 억압을 했기 때문에. 억압해서 쫓아내어 버렸기 때문에 그게 실제죠. 어머니의 욕망이기도 하고
충동이기도 하고 억압해서 뭔가 쫓아내 버렸기 때문에 그 빈자리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빈자리를 중심으로 상징계 전체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구조주의 얘기할 때 구조주의의 구성적 핵심 요소가 공백이다, 결여다, 균열이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자, 그게 같은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거죠. 상징계 안에는 결여가 있어야 돼요. 결여가. 푸르다 게임에 의해서 명명된 어머니의 부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걸 상징계를 의미하는 혹은 대타자를 의미하는 A라고 쓰고 거기에 빗금으로 표시를 하죠. 금이가 있다라는 금이가 있다라는 것인데, 자,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부정성이라고 불러요. 부정성, 네거티비티라고 부르죠. 네거티비티, 부정성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상징계는 부정성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부정성을. 그러니까 네거티브 하면 음화잖아요. 음화. 포지티브는 양화. 그러니까 요철이 있다면 들어간 부분이잖아요. 들어간 부분. 그러니까 결여인 부분, 없는 부분. 자, 이게 인간의 픽션의 세계의 근본적인 장소라는 거예요. 자, 이걸 중심으로 모든 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무슨 이야기인지. 어린아이가 가진 최고의 자산은 상실이라는 거예요. 상실. 상실하는 것이 없으면 아이는 보상을 받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어머니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 상실을 보상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모방하거나 어머니를 모방한다는 것이죠. 아이에게 상실이 없으면 누굴 모방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구성적 결여, 구성적 상실, 구성적 공란, 이미 구성 안에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구성적 결여라고 부르는 것인데, 그걸 부정성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부정성. 꼭 머리에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그 부정성이라는 개념이 다음 주부터, 아마 제 생각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될 밀레의 82년 1월 27일의 강의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니까요. 그 부정성이 거기서는 실증성으로 바뀌어요. 락강 이론의 거대한 변화가 그러한 방식으로도 포착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1964년 이전에는 락강 이론에는 부정성이 중심이 되어 있었어요. 부정성. 뭔가 없다. 그걸 중심으로 상징가가 구성이 되고 그걸 중심으로 인간의 모든 픽션이, 문명의 픽션이 구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다면, 1964년 이후에는 뭔가 있다. 그런데 상징화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방식으로 이론이 재구조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64년 이전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조주의적인 면모가 존재했었다라고 이해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구조주의적이었다라는 구조가 있는데 그 안에 결여가 있다. 그리고 그 결여는 산발적인 결여가 아니라, 그 산발적인 부정성이 아니라 통제된 부정성이에요. 아이가 뭘 상실했는지 아이가 알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걸 상실한 거예요. 즉 팔루스를 상실한 것이죠. 그걸 아이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아이가 상실한 건 팔루스가 아니에요. 원래는 어머니이죠. 혹은 충동의 파편성들이죠. 그 쾌락들인데, 즉 규정할 수 없고 하나로 묶을 수 없는 쾌락들, 그 파편적인 것들을 상실했는데, 그걸 아니야, 넌 하나만 잃어버렸어. 가장 중요한 하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라는 방식으로 아이의 파편적인 결여를 단 하나의 결여로 명명하는 힘이 존재했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팔루스인 거예요. 그게 바로 아버지의 이름인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구성적 결여라고 부르는 것, 이 부정성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거야. 하나. 제가 그래서 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전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논의를 소개시켜 드렸는데, 그 중에 가장 자주 등장시켰던 것이 바로 공집합에 대한 이야기죠. 공집합. 공집합은 뭐냐? 공집합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요소. 그러니까 결여 그 자체인 거예요. 자, 공집합이 결국은 모든 수학의 출발점이에요. 조금 뒤에 그 이야기도 다시 할 테지만, 공집합이 모든 수학의 출발점이죠. 공집합이 없으면 안 돼요. 특히 집합론에서는 그런데, 자, 그런데 공집합이
뭔지는 아는데 몇 개 있는지는 아시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제 수업 들었던 분들은 대답하시겠죠. 공집합이라는 것이 몇 개 있나요? 공집합은 어디에나 하나밖에 없어요. 좀 우스꽝스러운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친구가 미국에서 뭐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다닌다 치면 그 친구가 지금 공집합 공부하고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그거 알아. 나도 그거 봤어. 네가 하고 있는 거 나도 본 거야. 왜냐하면 공집합은 하나니까. 미국에서 다루던, 영국에서 다루건, 프랑스에서 다루건 공집합은 하나인 거예요. 왜일까요? 요소가 없잖아요. 요소가 없으니까 두 개로 카피를 할 수가 없어요. 공집합의 특성이 그런 거예요. 공집합이라는 건 단 하나. 그것은 역시 일자인 거예요. 공집합은 개수가 없어요. 개수를 두 개를 만들려면 그것을 카피해야 돼요. 카피하려면 그것이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요소가 없다면 그걸 둘로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공집합은 단 하나예요. 단 하나. 그리고 이것을 단 하나로 만드는 것이 바로 수학의 힘인 것이죠. 집합론의 힘인 것이고,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 부정성이라는 개념은 바로 어린아이가 상실한 것, 어린아이가 지금 없는 게 많잖아요. 아버지의 세계로 들어오기 전에는 어린아이는 여러 가지 쾌락을 즐기고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쾌락들을 물론 어머니라는 단일자와 교류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쾌락을 즐겼지만 어쨌든 그 쾌락의 형태는 다형적이에요. 그걸 프로이트가 폴리모프라고 부르는 거예요. 폴리모프, 다형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충동이 단일하지 않고 그 쾌락이 하나의 모습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무슨 쾌락을 즐기고 있는지는 규범화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얘가 뭘 좋아하는지 규범화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이 즐기는 쾌락은 단일하게 규정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형적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걸 단일한 걸로 만드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일한 걸로 만들어야 아이가 아버지의 세계, 상징계의 세계로 들어와서 자신의 결여를 되찾기 위해서 하나의 권력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팔루스라는 것이고 그게 부정성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이 부정성은 언제나 어디서 되찾아질 수 있는 것이냐 하면 저 너머에서 되찾아질 수 있어요. 현재에선 불가능한 거예요. 현재에선. 즉 팔루스는 언제나 저 너머에서 되찾아지는 어떤 것이죠. 근데 그 저 너머라는 것은 환영적 장소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 너머가 존재한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욕망은 언제나 부족한 거예요. 언제나 결여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자, 그리고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우리의 픽션은, 우리의 인간의 삶이 종속되어 있는 이 허구의 세계는 바로 그 단일한 결여를 중심으로 회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욕망이 비슷비슷한 양태를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욕망이 굉장히 유사하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 아주 특이한 일이라는 것이죠. 정신분석 상담을 할 때 그 내담자가 특별히 정신병적 주체가 아닌 이상 내담자의 욕망은 분석가에게 친밀한 욕망이에요. 알고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욕망이에요. 왜냐하면 내담자 역시 동일한 중력장애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보편성을 누가 만드느냐 하면 바로 그 결여, 상실한 것, 그 부정성을 단일한 것으로 만드는 힘이 그러한 보편성을 생산한다는 것이고, 그러한 보편성이 생산이 되었을 때 우리는 언제나 같은 장소로 끌려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욕망하게 되고, 그리고 바로 그 욕망의 같은 장소를 이용하는 것이 오늘날 자본주의의 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결여를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만 있다면 돈을 버는 방법은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너희가 없는 걸 내가 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배달앱 같은 거. 야식은 먹고 싶은데 나가기 귀찮은 거예요. 자, 우리의 욕망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지. 우리가 뭘 가지고 있지 않는가를 파악하면 욕망을 다루는 기술은 굉장히 간단하다는 거죠. 당신이 없는 걸 내가 주겠다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다 신경증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던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던 것이 세미나 11에서 그리고 세미나 11과 비슷한 시기에 등장한 텍스트 라디오포니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지금까지는 그 결여를 중심으로 자, 인간의 욕망을 움직이는 건 없는 거다. 없는 것인데 단일한 없는 것이다. 그 결여를 중심으로 그 네거티비티를 중심으로 욕망의 구조를 묘사하려고 했던 락강. 인간의 세계가 결국 단일한 결여를 중심으로 구성된 픽션이라는 것을 즉 백일몽이라고 흔히 얘기하잖아요. 삶은 환상이다. 그 백일몽이다라고 구성하려고 했던 락강이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다음 주 텍스트에서 여러분들 나눠드릴 텍스트에서 여러분들에게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지만 그 라디오폰이라는 텍스트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지 읽어드리겠지만 거기서부터는 포지티비테로 변화하기 시작해요. 포지티비테, 라 네거티비티에서 라 포지티비테, 즉 긍정성 혹은 실증성, 즉 뭔가 있다라는 장소로 나아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비슷한 말의 암시를 세미나 11에서도 해요. 한 3강인가 그쯤에서 락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모든 게 꿈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게. 그리고 자신은 어떤 의미에선 리얼리스트라는 것이죠. 락강은 사실주의자라는 거예요. 사실주의자, 리얼리스트. 근데 지금까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리얼리티라는 세계, 현실이라는 세계는 근본적으로 픽션이다라고 그런 취지에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강의를 해드렸던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락강은 그 리얼은 아닌 거죠. 그 리얼리스트는 아닌 거죠. 즉 락강이 말하는 자신은 사실주의자다라고 말할 때 그 리얼리티를 가정하는 그러한 표현은 아닌 것이고 리얼리티, 라헤알리테는 아닌 것이고 헤엘인 것이죠. 헤엘, 더 리얼인 것이죠. 즉 실제주의자라는 거예요. 자기는 실제주의자. 그 실제는 픽션의 세계에선 보이지 않는 것이다라는 거죠. 오히려 픽션의 세계를 흔들고 위협하는 어떤 다른 것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자신은 모든 게 환상이라고 믿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게 환상은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게 환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럼 뭐가 환상이 아니고 뭐가 실제냐? 진짜 존재하는 건 뭐냐? 흥미롭게 또 그 장소를 약간 꿈과 같은 장소로 언급을 해요. 오히려 꿈이 더 실제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의 리얼리티의 세계는 팔로스의 지배를 강력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픽션이고 우리가 진정으로 진짜 우리 자신, 진짜 있는 어떤 감정의 상태에 접근하게 되는 것은 꿈속에서라는 거예요. 아니면 증상적 순간들이라는 거죠. 가장 환각적으로 느껴지는 어떤 순간들이라는 것이죠. 가장 있을 법하지 않은 어떤 순간 우리는 비로소 실제에 접근하는 것이고 정신분석은 그걸 다루는 기술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964년에 락강은 허구주의자, 픽셔니스트로부터 리얼리스트로의 이행을 감행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다룰 밀레의 강의가 바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강조드리지만 픽션이 구성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일자의 억압이 있어야 돼요. 픽션이 구성이 되기 위해서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그 픽션이라는 것은 자신이 픽션이라는 걸 폭로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픽션이 유지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이 픽션이 자신이 픽션이라는 것을 허구라는 것을 폭로하지 않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보편성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그걸 본다면 우리는 그게 픽션이라는 걸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모두가. 예를 들어서 제가 정신병적 주체라서 항상 누군가 함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정신병자일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기표의 세계에 굉장히 여러분 웃지 마세요. 정신병자를 무시하지 마세요.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을 저는 많이 만나봤어요. 아주 지적인 능력이 뛰어나시고 심지어는 자기가 정신병자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다르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공감하는 것에 자기는 공감하지 못한다라는 것에도 괴로워하고 불편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감옥에 가기 싫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주장하는 법을 나는 지켜주겠다. 나는 사이코패스인데 완전한 범죄를 저지른 자신은 없으니까 당신들과 공존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주체들도 꽤 있어요, 여러분. 신경증자보다 훨씬 더 명민한 정신병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 제가 그렇다면 옆에 저는 항상 누가 있어요. 예를 들면
꼬리 달린 악마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알고 있죠.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못 본다라는 것을, 이 존재를 못 본다라는 것을 저는 보고 있어요. 대화돼요. 그리고 제가 강의하다가 뭐 좀 어긋나고 그러면 귓속말도 해줘요. 야, 어긋났어. 피곤하냐? 좀 일찍 끝낼까? 그냥 일어나 버려. 막 이렇게 유혹도 하고. 저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죠, 여러분. 자, 그런데 이 존재를 여러분들은 볼 수 없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존재는 보편성의 영역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 존재는 더 이상 저만의 픽션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현실이 되는 거죠. 리얼리티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특정한 어떤 실질적인 감각의 대상을 예로 드는 방식, 환각의 대상을 예로 드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면 제가 자주 하는 그 사례를 제시해 볼게요. 사랑이라는 단어, 그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런 세계에서 누군가가 살고 있었는데 지구로 왔다면, 그 지구로 온 그 외계인은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혹은 엄청난 쾌락을 느끼고 때로는 누군가를 죽이고 싶어지기도 하고 복수하려고 하고 온갖 종류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에 대해서 그 외계인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미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자신을 희생하고, 사랑 때문에 누군가를 죽이고, 사랑 때문에 재산을 탕진하고, 사랑 때문에 또는 가족을 이루기도 하고, 사랑 때문에 이전에 사랑했던 사람들을 버리기도 하는 이 모든 미친 짓은 우리 모두가 사랑이라는 개념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미친 짓으로 안 보이고 픽션으로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그냥 리얼리티인 거예요. 모두가 이해하고 당연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현실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자, 픽션의 조건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픽션이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영향력을 계속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편성을, 즉 단 하나의 결여를 유지해야 돼요. 여러 개의 결여가 있으면 안 돼요. 단 하나의 일자에 의해서 모든 의미가 장악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게 상징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상징계는 그래서 일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픽션의 세계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일자의 가장 핵심에 뭐가 있냐면 주인기표가 있다는 거죠. S1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S1에 대해서, 주인기표에 대해서 락강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S1은 억압을 실행하고 S2는 부정을 실행한다. 자,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먼저 억압이 있고 그 다음에 부정. 프랑스어로는 데네가시온이고 독일어, 왜냐하면 프로이트가 먼저 사용했으니까 독일어는 퍼나이능이라는 단어죠.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가지 기표의 종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제가 여전히 지금 상징계에 집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상징계에는 두 가지 유형의 기표가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S1이고 S2가 있는데, S1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이제 프로이트가 사용했던 용어를 락강이 전유하고 있어요. 가지고 와서 자기 마음에 맞게 좀 바꾸고 있는 것이죠. 프로이트가 사용했던 단어, Vorstellungs Repräsentanze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Vorstellungs Repräsentanzen이라는 단어가 독일어죠. 자, Vorstellungs Repräsentanzen을 프랑스어로 하면 Repräsentant de la Repräsentation이에요. 그리고 우리말로 하면 재현의 대리자. 혹은 Representation이 두 번 반복된 것이니까 그냥 재현의 재현자라고 불러도 돼요. 그러니까 재현 자체를 재현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재현 자체를 도입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S1인 거예요. 그게 바로 처음에 어떤 대상을 완전히 억압해서 폐지시키는 방식으로 들어선 첫 번째 기표라는 것이죠. 즉 공백을 도입하는 기표라는 것이고 결여를 도입하는 기표라는 것이고 일자의 기표라는 거예요. 즉 하나의 결여가 있다라고 표지하는 기표라는 것이죠. 이게 재현의 재현자예요. 보통 다른 프로이트 연구서들이나 락강 번역서에 보면은 뭐 표상의 대리자 뭐 이런 표현을 써요. 표상의, 왜냐하면 독일어로 폭슈텔룽이 표상이고 레프레젠탄젠이 뭐냐면 대리자이니까. 호프레정통, 레프레젠탄첸 같은 말인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대리자예요. 대변자. 국회의원이 그런 역할을 하죠. 대리자인 거예요.
자, 그 단어가 S1을 가리키고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의 기표가 있는데 그게 S2라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프로이트의 용어법 속에서는 뭐냐면 보르트폭슈텔룽이에요. 보르트폭슈텔룽. 즉 단어 표상, 언어 표상. 그래서 이 보르트가 아니라 보르트폭슈텔룽을 락강은 또 다른 하나의 기표라고 부르기도 하죠. 또 다른 하나의 기표. 그게 부인의 기표라면 그거는 보다 언어적인 기표이고 현실 원칙의 기표인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 원칙이 부정과 부인의 기능을 하니까. 자,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제시드린 이 두 가지 유형의 이 프로이트적 용어를, 기표의 용어를 일반적으로 프로이트 연구하는 락강 이외의 사람들이 폭슈텔룽스 레프레젠탄제는 사물표상이고, 즉 언어가 개입되지 않은 사물표상이고, 보르트 폭슈텔룽은 언어표상이다라고 나누는 방식의 분류법을 락강이 거부해요. 자, 그런 건 정확한 파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신 이렇게 얘기하죠. 표상 자체는, 즉 재현 자체는 언어가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둘 다 어쨌든 언어라는 거, 어쨌든 상징계라는 것이죠. 재현은 언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언어 없는 재현 자체를 말한다라는 것이 모순이라는 거죠. 이미 무언가가 재현되려면 매체가 있어야 되는데, 매개체가, 미디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 메디아에서 인간의 심리에서 실제로 메디아로 작용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언어일 뿐이라는 거죠. 그거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지도 아니고 어떤 신호나 기호도 아니고 언어라는 거예요. 언어가, 상징계가 유일하게 매개의 작용을 하는 것이고, 그 상징계가 두 가지 유형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첫 번째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주인기표라는 거예요. 주인기표. 즉 표상의 대리자, 재현의 재현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단어 표상 혹은 언어 표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락강이 무슨 말을 만들어내는가 하면 주체를 혹은 기표 자체를 규정하는 문장을 만들어내죠. 여러분도 저로부터 많이 들어보셨을 그 문장. 기표는 하나의 주체를, 즉 하나의 기표는 주체를 다른 하나의 기표에게 대리한다. 자, 이게 락강의 가장 유명한 명제 중에 하나인 것이잖아요. Un signifiant représente le sujet pour un autre signifiant. 하나의 기표는 주체를 다른 하나의 기표에 대리한다. 여기서 하나의 기표, 그 첫 번째 기표는 S1인 거예요. 그것이 주체라는 혹은 주체의 욕망이라는 대상을 표지한 뒤에 그것을 결여로 만들어서 S2에게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S2로부터 은유와 환유의 작업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생산해내도록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게 주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체는 S1과 S2 사이에서 왕복운동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즉 억압과 의미화 사이에 존재하는, 자, 그러한 것이 주체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설명이 상징계에 대한 논의였고, 자, 이것을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예고드린 바대로 집합론을 통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자, 그럼 S2는 집합론에서 어떤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 이게 바디우 얘기인데, 바디우가 이렇게 연결시키지는 않지만 제가 지금 연결시켜 볼게요. 바디우는 존재론을 설명하면서 존재란 뭐냐? 집합의 연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A는 B의 요소이고 B는 C의 요소이고,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텍스트에도 이 부분이 있을 거예요. 어디 있는지 지금 당장은 눈에 안 들어오는데 분명히 어딘가에 제가 집합론 표시와 함께 설명을 해놨을 텐데, 자, 그냥 들으셔도 돼요. 안 찾아보셔도 돼요. 다 아시죠? A가 B의 원소라는 것은
B가 A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이 자리에는 남자와 여자의 집합이 있잖아요. 남자분들과 여자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이쪽으로 와보세요. 그럼 남자분들이 다 이쪽으로 오겠죠. 그럼 남자분들의 존재의 한 이름이 남자인 거예요. 각각 다 이름들이 다르시겠지만 어쨌든 남자라는 집합 안에 모여들 수가 있는 것이죠. 여자분들은 이쪽으로 오세요. 그럼 여자분들이 이쪽에 오셔서 집합을 구성하게 되죠. 그럼 여자라는 단어는 여기 모인 사람들의 이름인 거예요. 그런데 한국인들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이 손을 드시겠죠. 그럼 남자와 여자가 모여서 다시 그보다 상위의 이름을 부여받게 되겠죠. 한국인이라는. 그런데 한국인보다 더 상위의 이름도 있죠. 한국에 사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한국인이 아니시더라도 교포이거나 뭐 외국인이시더라도 같이 손을 드시겠죠. 자, 그리고 그보다 또 상위에 계속 이름들이 자기의 원소들을 모아서 명명하는 방식으로 연결되는 것이 존재의 질서라고 바디우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바디우가 생각하는 존재의 질서는 이름들의 질서인 거예요. 이름들의 질서인 것인데 이게 바로 정확하게 S2의 질서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언어가 환요되는 방식으로 의미를 생산해낼 때에 전개되는 것이 바로 이름과 요소의 관계라는 거예요. A는 B에, B는 C에, C는 D의 요소다라는 방식으로 무한전개되는 그런 요소의 순차가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이름들의 질서라면 자, 왜 이게 상징계인가 하면 상징계라는 것 자체가 이름을 명명하는 시스템이니까. 상징계가 이름을 명명하는 시스템이잖아요. 우리의 욕망에 대해서,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이름을 명명하는 시스템이라는 것이죠. 자, 그게 S2의 세계라면 그 S2의 세계가 무한히 전개가 돼요. 무한히. 무슨 단어를 찾아내서라도 계속해서 전개될 수밖에 없는데 자, 이 모든 귀속관계가 어느 한 지점에서 극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가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쨌든 시작이라는 게 존재할 거 아니야. 시작이. 이 모든 귀속의 관계가 시작되는 지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럴 때 그 시작의 지점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바디우가 이야기하는 게 바로 공백이 명명되는 순간인 거예요. 이름이 없던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름이 없던 걸 처음으로 명명하는 순간이 이 모든 귀속관계의 시작일 수 있다라는 방식으로 공백을 명명하는 하나의 이름을 가정하죠. 그리고 그 이름은 극점에 존재하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시작점이라는 것이죠. 자, 그 모든 것의 시작점으로서의 기표를 S1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의 논의 속에서는, 상징계의 논의 속에서는 그게 S1인 것이죠. 그래서 S2는, 즉 상징계 내에서 S2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기표들은 환유를 무한히 전개시킨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환유가 바로 이 귀속관계의 연속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니까. 반면에 S1은 공백을 명명하는 기표이니까 결혈을 명명하는 기표이고 오직 자기 자신만의 원소로 갖는 기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디우의 존재론에서 이와 같은 논점들이 제시가 되고 나서 뭐가 다시 논증이 되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속관계, 이러한 집합론의 귀속관계에서 모순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모순들이. 그래서 집합론이 어떻게 모순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체르멜로 프랭켈 공리가 설정되는 과정의 그 절차들을 따라가면서 설명을 하죠. 바디우가. 예를 들면 러셀의 영리와 같은 것, 자기 자신을 요소로 갖는가 마는가 라는 간단한 논리가 집합론 자체를 위협하게 되는 그러한 논점들을 여러분 러셀의 영리 다 아시잖아요. 귀속관계가 불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자기 자신을 요소로 만들기 시작하면 갑자기 요소가 되면 안 되는 것이 되어버리고 요소가 되지 않아도 다시 요소가 되어버리는 방식으로 끊임없이 모순이 반복되는 현상을 러셀이 찾아냈죠. 자, 이런 집합론의 불가능성 자체를 드러내는 것 자체가 혹은 그것을 증명하는 것 자체가 바디우에게는 어떻게 존재 질서가 불완전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혹은 우리의 논의 속에서라면 어떻게 상징계가 아무리 정교한 방식으로 명명의 질서들을 통제하고 팔로스의 중력을 통해서 모든 공백을 단 하나의 수렴점으로 끌어잡아 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가 아닌 공백이 출현할 혹은 결여가 출현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그걸 바디우는 공백의 유령의 출몰이라고 부르는데 그보다 수십 년 앞서서 락강은 그것을 그냥 증상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억압된 것은 반드시 회귀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자, 억압은 S1이잖아요. 즉 상징계 자체가 억압이에요. 억압이 우리의 욕망을 통제해요. 우리의 충동을, 우리의 주의상스를 완전하게 필터링하려고 하죠. 완전하게 필터링해야 보편적 세계가 등장하니까. 완전하게 필터링을 해야 아버지를 믿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된 팔루스를 믿는 방식으로 욕망을 전개시켜 나아가는 주체들의 세계가 출현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신병적 세계로 이탈하게 되는 것이니까. 자, 신경증의 세계는 그렇게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가정, 즉 픽션의 세계는 자신이 픽션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보편적인, 보편자, 일자를 가정하는 자 그러한 토대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억압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락강의 규정에 의한다면 억압이 강력할수록 필연적으로 억압된 것은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실제의 귀환이라는 개념인 것이죠. 실제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즉 리얼리티의 세계를 구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픽션이지만 어쨌든 리얼리티라고 불리웠던 세계를 구성하기 위해서 강력한 억압을 작동시키는 S1의 힘이 오히려 리얼리티 너머에 존재하는 공백의 유령을, 즉 실제를 출현시킨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균열이 출현되면 자, A의 대타자라고 부르는 그 오트르라는 단어의 A의 대문자 A의 빗금이 출현하면 그 빗금을 명명하려고 해요. 그 빗금을 명명한 것이 바로 팔루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균열이 출현하면 바로 그것을 명명해서 단일한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단일한 것으로 만든 것이 바로 팔루스인데 1964년에 즈음해서 락강은 팔루스 말고 다른 게 있다 라고 제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대상 A라는 거예요. 즉 공백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이죠. 공백의 결여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이죠. 결여가 단일한 방식으로 흘러들어가면 팔루스인데 그것 말고 우리의 욕망을 끌어당기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다 라고 가정하고 그것을 대상 A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다시 상징계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상징계의 구조는 뭐냐?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텍스트를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공시성과 통시성이 상징계라는 것의 일단 구조적 특성이다 라고 제시를 해놨는데 공시는 쌍크론이라고 하고 통시는 디아크론이라고 하는데 공시는 그냥 구조,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이 없는 거죠. 하나의 구조가 들어서면 그 구조는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고 똑같이 작동을 하는 것이잖아요. 자, 그게 쌍크론이에요. 쌍크론이. 그러니까 일종의 장치인 것이죠. 그 장치 자체는 시간성을 갖고 있지 않죠. 자, 그런데 반면에 상징계는 또 언어의 연쇄인 것이니까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방식으로 끊임없이 단어들이 역사적으로 나아가는 것이니까 그리고 어제 했던 말과 내일 했던 말들이 다르게 전개되는 방식으로 이어져 나가는 것이니까 통시성을 갖고 역사성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통시성은 언제나 공시성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또한 상징계의 특징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상징계는 시간이라는 걸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상징계라는 것은 장치일 뿐이지 시간성을 갖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상징계가 공시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방식으로 통시성을 장악하고 있다면, 자, 그렇다면 이러한 장치로서의 상징계가 어떤 방향을, 즉 어떤 오리엔테이션을 갖게 될지를 결정하는 것은 팔루스라는 거예요. 팔루스의 방향으로 장치가 작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그 밀레의 강의에 1958년에 쓰여진 락강의 텍스트 La Signification de Fallus라는 텍스트, 즉 팔루스의 의미화라는 텍스트가 많이 언급이 돼요. 1958년이죠. 이것이 쓰여진 연도가. 자, 그런데 그 제목 자체가, 즉 팔루스의 의미화 자체라는 제목이 어떻게 보면 모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팔루스가 곧 의미화이기 때문에 팔루스의 의미화 혹은 팔루스의 의미라는 건 동어 반복이라는 거예요. 팔루스 자체가 의미의 디렉션을 설정하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팔루스 자체가 의미화이기 때문에 La Signification이라는 단어를 붙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락강이 그렇게 동어 반복을 통해서 제목을 구성해냈다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게 상징계에 관련된 다양한 해명이었고, 앞으로 함께 밀레 강의를 살펴볼 때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속적으로 환기시킬 내용이기도 해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상징계가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은. 그냥 상징이 단순히 언어다라고 이해하시는 것보단 저와 함께 이렇게 살펴보는 방식으로 상징계가 원래는 무엇이었고, 락강에게 혹은 구조적으로는 또한 무엇이고, 어떤 변화가 있고, 그것이 포착한 건 무엇이고, 억압하는 건 무엇이고, 억압할 때는 어떠한 방식으로 억압을 하는지, 자, 그러한 세세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렸고, 그것을 염두에 두시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해결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의문점들이, 락강에 관련된. 자, 그리고 나서 제가 다음 논의로 설명드릴 주제는 이거예요. 기표 없이는 사유도 없다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텍스트에 적어놨는데 4페이지 아래쪽에 있죠. 자, 이 부분도 상징계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자, 기표 없이는 사유도 없다라는 건 무슨 뜻인가?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주 상식적인 차원으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지를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미지 갖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사람의 사유가 아니라 동물의 사유라는 것이죠. 뭐 그렇다고 동물들의 사유가 더 급이 낮다라고 말하는 건 결코 아니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특징은 기표를 가지고 사유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언어를 가지고 사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생각 자체가 전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니까 결국 상징계가 곧 사유라는 거예요. 상징계가. 왜냐하면 기표가 작동하는 방식이 S1과 S2의 구조화된 방식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유가 무엇인지 결국 상징계를 논의하는 방향 속에서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사유란 뭐냐? 재현이라는 거예요. 사유란. 인간의 사유란 재현이에요. 재현은 어떻게, 리프리젠테이션은 어떻게 되는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S1과 S2에 의해서 재현된다는 것이죠. 즉 하나는 억압하고 하나는 부인하는 기능으로 지식을 생산해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사유는 어떤 사유인가 하면 타자의 사유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아주 어린 시절부터 유아기로부터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상징계라는 우리 인간 공동체가 이미 사용하고 있었던 구조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그 장치를 통해서 그 구조의 장치를 통해서 디렉션을 설정하는 팔루스가 우리 안으로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어른들처럼 사유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사유는 어른들의 사유인 것이지 우리 자신의 사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타자들의 세계에 귀속된다는 거죠. 타자들의 세계에 의해서 명명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공동체의 사유의 영역으로 들어가는데 자, 그 사유의 영역은 근본적으로 유한성의 영역이에요. 즉 한계가 있는 사유의 영역인 것이죠. 한계가 없다면 풀려나갔을 테니까 풀려나갔다면 정신병적 방황으로 들어갔을 테니까 우리는 유한성의 사유 안에 스스로를 가두는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건 나름대로 의미도 있고 좋은 것이다라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사유할 수 있다는 것은 보편적인 픽션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의 욕망이 무엇인지를 타자에게 이야기를 듣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나름 좋은 것이다라는 것인데 자, 그런데 자, 거기까지라면 우리는 자, 그러한 사유를 혹은 그러한 사유에 대한 그러한 태도를 보수주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보수주의. 보수주의가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보수적인 태도로 살아가요. 아무리 나는 마르크스 전공했어. 나는 급진주의자야. 뭐 이렇게 얘기한다 해도 물론 마르크스 못지않게 락강도 급진주의자이니까 누가 저에게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 저 락강 전공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저 엄청나게 급진적이에요. 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99.99%의 삶은 보수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급진성이라는 이데올로기를 지키기 위해서 사실상 아이러니하게도 보수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락강을 해체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자, 그런데 그 보수성은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존재가 어제의 나가 오늘의 나일 수 있도록 해주는 안정적인 기능을 하고 우리의 공동체가 믿고 있는 것이 즉 우리의 공동체가 믿고 있는 것이 뭔가요? 공동체의 가치들이잖아요. 그러한 가치들이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것이고 모두가 추구해야만 하는 대상인 것으로 인지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향유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해주는 것이니까 자, 그런 보수성이 사실상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촛불혁명 같은 것도 보수적인 사유의 장치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촛불혁명 같은 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모두가 공유하는 것 때문에 촛불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건 역시 보수적 한계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보수적인 사유는, 즉 타자의 사유를 내 안에서 반복하는 것은 자,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자, 그러나 락강은 그 너머로 가고자 한다는 거죠. 대부분의 심리 치료가, 대부분의 정신 분석이, 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없겠지만 락강이 인문학적 지식을 총동원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사유가 어떻게 급진적인지, 그것이 왜 타당한지를 설명하고자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사실은 여기까지 가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일반적으로 프로이트주의자들이 자신들이 왜 보수주의인지 혹은 왜 진보주의인지조차 설명할 언어가 상당히 핍진하다는 것이죠. 거기까지 가고자 하지도 않았고 갈 능력도 없었던 정신분석학자들이 수두룩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안나와 같은 사람인 것이죠. 기표의 핍진성 때문에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을 확장시키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수의 영역으로 들어가 버린, 자, 그러한 사례들이 수두룩한데, 자, 그런데 락강은 멀리 가고자 해요. 락강은 정신분석을 단지 심리치료의 영역 안에 가두고자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의 영혼에 관련된 문제인 것이니까. 인간에 관련된 규정의 문제인 것이니까 인간에 관련된 규정이 이미 존재하는 규정을 반복하는 것을 부정한다는 거죠. 인간에 관련된 규정을 발명해내자 라는 방향으로 필연적으로 나아가게 돼요. 자, 그렇게 해서 락강이 말하는 그 정신분석의 방향이란 뭐냐면 팔로스가 가리키는 방향과는 전혀 다른 곳이다라는 거죠. 어딘가 하면 새로운 사유의 출현이라는 거죠. 팔로스가 가리키는 장소는 어디인가 하면 이미 존재하는 사유의 반복인 것이죠. 그게 팔로스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미 존재하는 걸 반복해라. 새로운 걸 만들어내지 말라. 새로운 걸 만들어내면 이미 존재하는 팔로스의 권력이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이니까, 자, 그걸 견딜 수 없어 해요. 팔로스의 권력은, 일자의 권력은 그걸 견딜 수 없어 한다는 거. 왜냐하면 위협적이고 불안하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락강은 그 너머로 가고자 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종류의 시적 실천으로 접근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새로운 사유가 도입되어야 하는데, 새로운 사유가 도입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새로운 상징계가 들어와야 돼요. 새로운 상징계가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새로운 기표의 연세가 도입되어야 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기표가 새로운 욕망을 구성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걸 위해서 정신분석 임상이 어떤 절차를 거치는가 하면, 우선 먼저 내담자가 지배를 받고 있는 기표들을 탐사해요. 어떤 기표의 지배를 받고 있을까? 어떤 타자의 기표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어떤 S1에 그리고 어떤 S2에 의해서 내담자의 욕망이 규정되고 있는가를 탐사를 하죠. 그리고 그 탐사의 과정에서 내담자가 새로운 사유를 시도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표를 도입하려고 하죠. 그걸 위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임이 기표의 게임이에요. 기표의 게임. 기표를 주고받는 게임들. 예를 들면 내담자가 상처로 가지고 있는 기표, 혹은 때로는 은밀한 쾌락으로 은닉하고 있는 기표를 찾아내는 거예요. 내담자도 잘 알지 못하는 어떤 기표에 의존한 쾌락이나 고통을 파악해내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내담자가 예를 들면 분석가에게 도저히 요구할 수 없는 어떤 한계의 기표를 찾아내도록 밀어붙이죠. 어떤 한계 기표, 지금으로서는 말할 수 없었던 어떤 기표를 욕망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지금 요구할 수 있는 기표 저 너머에 있는 어떤 그러한 기표를 찾아내도록 만드는 것,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기표의 게임을 벌이는 것. 이게 시적 실천으로서의 정신분석과는 조금 다른 규정으로서의 정신분석에 대한 묘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표의 게임인 거예요. 결국 기표를 통해서 쾌락에 도달하고, 기표를 통해서 고통에 도달하고, 기표를 통해서 새로운 사유를 창안해내는, 자, 그러한 여정들이 정신분석의 여정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락강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변주는 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 이것만은 지켜야 나는 락강주의자다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기표 우선주의예요. 락강의 특징은 기표를 통해서만 접근하겠다는 거예요. 정신분석 임상의 치료를 기표를 가지고만 하겠다는 거예요. 최면을 걸지도 않을 것이고, 그림으로 치료하지도 않을 것이고,
이미지로도 치료하지 않을 것이고 기표를 통해서 하겠다. 언어의 게임을 통해서만 하겠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게 최고로 효과적인가? 물론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고 규정하는 것이 상징계이기 때문에 락강주의자라면 분명히 그렇게 대답해요. 이게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대답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접근도 있을 것이다라고 상상을 할 수 있겠고, 자,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락강이 택한 것을 락강주의자들이 이어받고자 하는 목적은 하나의 내 길을 건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길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길로 가겠다. 다른 길이 있으면 발명해 내라, 당신들. 그 그림 치료이건 음악 치료이건 무슨 치료이건 무용 치료이건 웃음 치료이건 온갖 치료들이 다 등장하고 있잖아요. 할 수 있으면 하라. 우리는 이 길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락강주의자의 태도이고 그게 락강 칼리직의 포지션이라는 거죠. 그런 임상의 치료의 이미지가 애매모호하시다면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렸던 락강 환자의 사례를 언급을 해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제 수업 들으셨던 분 기표 게임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을 꼽아보라고 질문을 드리면 대체로 그 이야기를 하시죠. 게슈타포 얘기. 못 들으셨던 분들도 계시니까 다시 한번 간단하게 언급을 드릴게요. 어떤 환자가, 내담자가 락강을 찾아왔는데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어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에 의해서 억압받았던 그러한 주체인데 게슈타포라는 즉 친위대, 나치의 친위대 이름이죠. 게슈타포가. 게슈타포에 대한 단어 자체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고 똑같은 악몽을 반복해서 꾸는 그런 여성 내담자였죠. 자, 이 기표의 게임이에요. 이 기표가 고통의 기표예요. 이 여성에게는. 이 기표가 모든 고통의 근원인 거예요. 이 기표가 뿌리박고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한 이 사람의 리비도가 다른 곳으로 흘러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표에 완전히 집중해서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하루 종일 생각하지 않는다면 꿈속에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 기표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데 그 기표를 락강이 뒤집어서 보여주는 행동을 하죠. 락강은 말로 하지 않고 행동을 했어요. 어떻게 행동했는가 하면 그 여성의 뺨을 손바닥으로 어루만져줬어요. 그리고 자리를 떠났어요. 자, 그때 그 순간에는 이게 어떤 행동인지 여성은 알지 못했지만 그 여성이 나중에 인터뷰에서 여러분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락강 집의 초대라는 그 유튜브 영어 자막이 있는 유튜브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여성이 그런 진술을 그 내담자가 직접 그 여성이 나중에 분석가가 됐는데 그런 진술을 하죠. 그 행동을 여러 번 생각하다가 그 행동이 프랑스어로 제스처, 몸짓, 그리고 투, 그리고 뽀, 스킨 이란 걸 알아냈다라는 거예요. 그 여성 독일 여성이었는데 제스트, 뽀, 피부로 향하는 제스처, 피부로 향하는 몸짓이라는 단어를 찾아냈다라는 거죠. 그 분석이 끝난 뒤에. 그리고 제스타포를 빨리 했더니 게슈타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슈타포에 집중되어 있던 부정적인 감정을 다른 방식으로 개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락강이 열어준 거예요. 정신분석이 근본적으로 그런 게임이라는 거예요. 그런 게임. 기표를 찾아내고 기표를 다른 방식으로 구성해낼 수 있도록 만들어낸다든지 기표가 가지고 있는 의미, 즉 팔로스의 의미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기표는 독자적이에요. 조금 뒤에 강의에서 여러분들에게 믿지 않고 쓴다라는 개념을 설명드릴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는 기표를 대부분은 믿으면서 써요. 믿는다는 것은 팔로스의 영역 안에서만 쓰려고 한다는 것이죠. 어떤 다과의 체계 내부에서만 사용하려고 한다는 것인데 자 그때 그 기표가 사로잡혀 있는 의미로부터 그 기표를 떼어내는 행동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제스타포라는 락강의 기표가 해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락강은 기표 우선주의자라는 것이죠. 기표의 모든 특권을 부여하는 그러한 분석을 진행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락강의 정신분석이 시적인 실천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적인 실천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적 허용이라는 것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팔로스의 세계로부터 기표를 해방하는 것이 시적 허용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쓰는 방식이 아니라 기표를 다른 방식으로 쓰도록 그리고 그렇게 쓴 그 방식이 독자를 매혹시킬 수 있도록 조작하는 행위가 시적 행위인 것이니까
시적 행위라는 것은 팔로스에 정하는 행위인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시적 실천이 곧 정신분석 임상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담화의 여러 종류들에 대해서 제가 5페이지에 설명을 해놨잖아요. 이 담화의 종류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픽션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한 다양한 설명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먼저 제시해 놓은 것이 신화예요. 신화라는 거. 우리의 삶이 픽션을 구성해낼 때 여러 가지 범주들이 가능한데 그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것이 신화라는 범주라는 것이죠. 자, 신화라는 범주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신화가 뭔지 다 아시잖아요. 신화. 그것의 기원을 확인하지 않고 믿는 것 신화적인 태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정말 그 담론이 너머에 무언가를 지시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믿는 것. 예를 들면 그 신화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나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런 신화 있잖아요. 단일민족의 신화. 우리는 한국인들 단일민족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뭐 일본인이나 중국인들은 우리와 다르다, 피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 신화죠.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인간의 역사가 수억만 년이 됐는데 그 중에서 잠깐 몇천 년 동안 한반도에 모여 살았다고 어떤 새로운 종이 구성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단일민족의 신화. 근데 우리는 그걸 지금 이렇게 신화라고는 말하지만 실제로 일상생활에 들어가면 사실상 그러한 신화적인 영향력에 상당히 지배받고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신화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그 근원에 대해서는 확인하려고 하지 않고 지배받는 것. 자, 이게 신화의 구조예요. 그리고 그 신화의 구조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S1이죠. S1. 그리고 신화라는 것은 S2의 기능이 다소 미약한 상태인 거예요. S2가 과학의 수준으로까지는 발전되지 않은 상황을 신화적 담론의 구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게 신화라고 한다면 사실상 모든 게 신화적인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종교의 담화이건 과학의 담화이건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과학의 담화이건 혹은 정치의 담화이건 우리가 살아가는데 맞닥뜨리게 되는 온갖 종류의 사랑의 담화이건 모든 담화의 기본적인 베이스는 신화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신화적 구조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S1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구조라는 것이죠. 자, S1 자체를 설명하지 않고 그 다음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S1 자체를. 한국인은 단일민족이다. 라는 그 S1을 설정해놓고 그 다음부터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 이전에 어떤 것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즉 어떤 것이 기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하려고 하지 않는 태도라는 것이죠. 바르트가 그런 텍스트를 썼잖아요. 일상생활의 신화학. 바르트가 연구하는 것도 바로 우리의 언어세계 체계 속에서 어떻게 신화가 작동하는지에 대한 분석인 것이죠. 자, 그 신화 중에 그 신화적인 담론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락강에 의한다면 혹은 밀레에 의한다면 우리에게 무의식을 가져다주는 신화의 유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종교의 담화인 거예요. 종교의 담화. 그러니까 우리가 다들 여러분들 중에 뭐 한 절반 정도는 뭐 교회 다니거나 절에 다니거나 뭐 이슬람 모스크에 다니거나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테지만 절반 정도는 아니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나는 무신론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리를 구성하는 담화의 근본적인 토대는 종교 담화라는 거예요. 저와 같이 예를 들어서 뭐 입만 열면 저는 무신론자입니다. 어쩌고저쩌고 말하는 사람도 이 무의식이 구성되는 단계에서는 종교 담화의 유형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종교 담화의 특징이 뭐냐면 S1의 강력한 억압이에요. 신화는 느슨한 억압이 작동하고 있는데 종교의 담화의 근본적인 특징은 S1이 강력하게 억압하고 있는 그러한 기능을 한다는 것이죠. 즉 금지의 기능을 하는 그러한 담화의 구성이 종교의 담화라는 거예요. 자, 종교의 담화가 강력한 금지를 작동시킨다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무슨 뜻인가 하면 종교의 담화가 무의식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의 담화가 다양한 금지로서 구성이 되어 있잖아. 이것 하지 마라, 저것 하지 마라. 특히 신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에 대한
많은 금지의 규정들을 두고 있어요. 신이 누구인지를 알려고 하지 말라. 실천하라. 그냥 행하라. 이런 방식으로 억압에 담아라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S1의 억압의 퍼드랭궁의 기능을 하고 있는 담화라는 것이죠. 억압 담화라는 것. 종교의 담화는 근본적으로 억압 담화이고 금지의 담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종교의 담화가 S2를 구성할 때는 어떤 특징을 보이는 것인가 하면 강박증 담화의 특징을 보인다는 거예요. 즉 지식을 구성해내는데 그 지식이 S1에 접근하고 S1을 설명하기보다는 S1과의 만남을 연기시키는 그러한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즉 다양한 재래의식이 종교의 담화의 S2를 구성한다는 거예요. 다양한 재래의식,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예를 들면 뭐 유교에서도 제사상을 차릴 때에는 빨간색이 어디로 가고 파란색이 어디로 가고 뭐 이런 다양한 구성, 정말 그걸 실질적으로 행하는 차원에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지라고 말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찜찜해서 그걸 지키려고 하는 다양한 재래의식들, 다양한 색깔의 의식들, 다양한 좌표들의 의식들을 구성해내는 게 종교의 담화라는 거예요. 불필요할 것 같은 그러한 재래의식들을 잔뜩 만들어 놓고 S1으로의 접근을 연기하려고 하는, 즉 신 자체의 존재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을 연기하려고 하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종교의 담화라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담이지만 많은 분들이 자꾸 저 찾아와서 락강을 공부하려면 뭐부터 읽어야 하냐고 물어봐요. 락강을 공부하려면 락강을 읽으면 되시잖아요. 뭐 락강이 많은 책을 쓴 것도 아니고 에크리 하나 딱 썼는데, 근데 왜 그렇게 질문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자꾸 S2에 그렇게 S2의 세계를 방황하시는지는 모르겠다라는 거죠. 종교의 담화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의 담화에. 너무 잔혹한 말이었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해가 안 돼도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락강의 텍스트는 이해하지 말라고 써 있는 것이니까 그냥 읽으면 돼요. 읽으면. 책을 펼쳐놓고 마주하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젠가는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겠죠. 제가 자꾸 비판을 하잖아요. 브루스 핑크 좀 읽지 말라. 지적 좀 읽지 말고 그냥 에크리를 읽던가 세미나를 읽으시라. 그렇죠? 하나님 만나려면 하나님한테 가면 되는 거지. 왜 어디 교회가 좋은지, 예수교 장로회가 좋은지, 아니면 가톨릭이 좋은지, 민중신학이 좋은지. 자, 그게 바로 종교의 담화의 구조적 특징이라는 것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종교의 담화는, 그런데 이 억압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강력한 억압은, 지금 가장 강력한 억압이 작동하는 장소인 것이잖아요. 종교의 담화의 장소가.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장 강력한 억압은 가장 강력한 실제를 불러내요. 그래서 또한 종교의 담화의 영역에서 우리가 마주치게 되는 것은 가장 강력한 실제들인 것이죠. 그 실제가 바로 종교적 법률, 트랜스들인 거예요. 교회에 가면 여러분 재래의식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점잖은 사람들이 모여서 점잖게 이야기하고 끝내고 돌아가는 장소만은 아니에요. 사건들이 발생하죠. 기적이 발생하죠. 기적. 우리가 흔히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 혹은 방언이라고 말하는 사태들, 혹은 거의 트랜스에 가까운 어떤 균열들이 또한 교회 내에서 발생하죠. 종교적인 영역에서 발생하죠. 자, 그러한 것들에 더욱더 주목하는 담화의 유형이 비교 담화인 거예요. 비교. 비밀스러운 종교라는 의미에서 비교, 혹은 밀교 담화인 것이죠. 비교와 밀교는 S2의 영역은 배제하고, 완전히 배제하고, 재래의식보다는 S1에 집중해요. 그리고 그 S1을 해석하지 않으려고 해요. 해석하지 않고 향유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자체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물신화시키는 거예요. 물신화시키는 방식으로 그것이 발생시키는 쾌락과 주의상스를 탐닉하려고 하죠. 그리고 그로부터 트랜스를 얻으려고 하고, 그 부분에 집중하는 종교적인 이미지들이 베르니니가 조각했던 상당히 성애적인 종교적 법렬의 순간들의 작품들, 이미지들인 게 테레사의 법렬과 같은 작품들. 도대체 그게 오르가즘에 도달한 모습인 것인지, 아니면 신의 영역에 도달한 모습인, 신의 은총의 법렬에 도달한 이미지인지를 분간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인데, 베르니니가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종교의 어떤 숭고함을 세속화시킨다. 뭐 그런 비판도 받기도 했는데 굉장히 정확한 이미지를 그려낸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종교적 법렬의 순간과 최고의 오르가즘의 순간은 다른 게 아니기 때문에 결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밀교주의자들, 비교주의자들인 것이죠. 성적인 쾌락과 종교적 법렬의 트랜스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둘이 같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상실된 것을 다시 되찾는 순간이니까. 즉 신락원을 잃어버린 낙원을 다시 경험하는 순간인 것이니까 욕망의 차원에선 성적인 사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종교의 담화. 종교의 담화의 한 유형으로서의 강박증의 담화를 말씀드렸고 강박증의 담화의 반대편엔 밀교의 담화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포토리얼리즘을 감상해 보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이 그대로 이미지화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포토리얼리즘, 하이퍼리얼리즘 작품들 보세요, 여러분. 조각 작품도 있어요. 회화 작품도 있고. 자, 뭐예요? 가장 강력하게 리얼리즘을 작동시키는 작품인 거예요. 그게 포토리얼리즘. 사진보다 더 사진 같게. 사진보다 더 사진 같게. 그림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조각 작품을 인체를 만든다든지. 사진보다 더 사진 같게, 실제보다 더 실제 같게, 즉 리얼리즘을 극대화시키면, 즉 S2를 극대화시키면 어떻게 되는가? 기이함이 발생해요. 기이함이. 굉장히 무서워져요. 예를 들어서 이 하이퍼 리얼리즘 조각 작품들 한번 보시면 실제와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특수 소재까지 사용해요. 그래서 피부와 아주 유사한 재료를 사용해서 여성의 신체, 누드 신체를 만드는데 그걸 이런 자리에 한번 세워놓고 감상을 해보시면 수업이 안 되실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 같아서. 그러니까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작품들을 집에 구입해 놓기는 굉장히 망설여지는 작품들인 거죠. 혼자 집에 들어갔는데 불을 켰는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순간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종교의 담화가 어떻게 S2의 영역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내는지에 대한 미술사 속에 등장한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리얼리즘이 극대화되면 그 리얼리즘의 무게에 못 이겨서 내부로부터 붕괴되는 지점들이 존재하는데 그 붕괴의 지점들을 탐닉하는 자들이 바로 밀교주의자들, 비교주의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게 종교의 담화의 구성이라면 자, 이게 왜 무의식을 출현시키는지는 이제 이해하셨죠. 가장 강력하게 억압하니까 억압이 있으니까 억압된 것들의 세계가 등장하고 이 억압된 것들의 세계를 의식의 세계는 알아보지 못하고 그걸 무의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담화가 무의식을 출현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무언가를 나 자신도 모르는 채로 금지당했고 낙원을 금지당했죠. 나 자신도 모르는 채로 금지당했고 그리고 그것을 부인하는 상태에서 살아간다라는 의미에서 종교적 주체들이라는 우리 모두는. 자, 그게 종교의 담화의 유형이라고 한다면 제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릴 그 다음 텍스트에 실린 내용은 뭐냐면 지식의 픽션이에요. 자, 픽션의 여러 가지 장르라고도 부를 수 있죠. 지금 신화의 픽션, 종교의 픽션의 세계를 상징계의 세계를 말씀을 드렸다면 지식의 픽션의 세계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를 설명을 드려야 할 텐데 왜냐하면 이 지식의 세계가 조금 기이해요. 지식의 세계가. 즉 과학적 지식의 세계, 실증과학의 세계의 픽션이 조금 기이한데 왜냐하면 락강이 과학의 담화, 즉 실증과학의 담화는 정신병 담화다 이렇게 불러요. 왜 그런가? 아니 과학자들이 정신병자일 수 있는가? 진정으로 과학에 미치면 정신병적 주체가 되기는 해요.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과학의 담화의 특징은 제가 이전에 다른 강의에서도 과학이 무엇인지, 실증과학이 무엇인지를 설명드리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간단하죠. 언어와 사태의 일치가 과학이 추구하는 바예요. 어떤 언어의 공식을 만들어 놓고 사태를 설명했는데 딱 들어맞아야 돼요. 그게 과학인 거예요. 그렇죠? 이해하시겠죠? 언어와 사태의 일치. 이걸 락강적인 용어를 써서 표현하자면 기표와 기의의 밀착이라고 불러요. 기표와 기의의 밀착. 왜 기의냐? 사태가 아니고 사태는 없으니까 사실은. 사태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사태라는 건. 그러니까 현실이라는 건 없고 언어가 사용되면 언어는
의미와 딱 들어맞는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를 실현하는 것이지 사태와 들어맞을 수가 없어요. 사태 자체는 우리의 외부에 있는 것이니까 그게 사태와 들어맞는다고 해도 우리는 알아챌 수도 없고 그럴 가능성조차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표는 언어이고 사태는 물질의 세계이니까 이 두 개는 들어맞을 길이 없어요. 그 대신 기표가 기의와 즉 시니피엄과 시니피에가 밀착이 되는 사태를 우리는 과학의 세계라고 불러요. 과학의 세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의미가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기표와 만나고 조화를 이루는 세계가 실증과학의 세계라는 것이니까. 자, 그런데 이 밀착의 형태는 어떤 의미에서는 신경증자들의 세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신경증자들의 세계는. 왜일까요? 신경증자들의 세계, 우리가 흔히 정상인이라고 부르는 신경증자들의 세계에서 기표들이 연쇄되는 방식은 내부에 공백이 있기 때문에 연쇄가 되는 거예요. 즉 결여가 있기 때문에 연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표와 기의가 밀착되어 버리면 균열이 없어져요. 공백이 없어져요. 공백이 없어지면 기표들이 연쇄되지 않고 정체되죠. 자, 지금 자리가 꽉 찼잖아요. 꽉 찼기 때문에 우리가 자리를 바꾸는 게임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자리 하나 비어 있어야 누군가 그 자리에 앉게 되면 제가 그 자리에 가서 앉고 제가 그 자리에 앉으면 이 빈자리에 누군가 와서 앉는 방식으로 자리가 이렇게 순환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모든 자리가 즉 이 자리 자체를 기의라고 부르고 우리의 몸을 기표라고 부른다면 모든 자리에 모든 몸뚱아리가 딱 들러붙어 있으면 자, 그 상태에서는 기표가 순환될 여지가 없는 거예요. 누구 하나가 나가줘야 돼요. 누구 하나가 억압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최초의 억압의 장소가 S1이 만들어내는 장소라고 한다면 자, 그것이 있어야, 즉 공백이 있어야 기표와 기의가 어긋나는 방식으로 계속 순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실증과학은 그러한 추구를 하지 않고 기표와 기의가 밀착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론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는 게 실증과학의 태도라는 거예요. 균열이 없는 태도. 균열이 없어야 기표가 완성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실증과학의 세계라면 자, 그러한 세계는 신경증적인 담화의 세계이기보다는 정신병적 담화의 세계라는 거예요. 정신병적 담화. 왜 정신병의 담화가 그러한 방식으로 구성이 되는지 간단한 사례를 통해 설명을 드릴게요. 프로이트 환자 중에 푸주안의 아내라는 그런 사례 텍스트가 있는데 읽어보신 분이 있을 테면 환기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거기서 정신병적 주체에게 욕을 했을 때 환각을 봤어요. 욕을 했을 때 환각을 본다는 거죠. 욕 얘기 좀 해볼게요, 여러분. 욕해본 지도 되게 오래됐네요. 혼자 있을 땐 좀 하는데 왜냐면 욕을 하면 쾌락이 오잖아요. 왜 올까요? 욕을 하면 왜 쾌락이 생길까요? 자, 여러분들이 욕을 하지 않고 싸우는 방법도 많죠. 상대방을 모욕을 주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저에게 몇 년 만에 만나는 누군가가 엄청 늙었네. 완전히 백발이 돼가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저 이렇게 반박할 수 있죠. 난 늙었지만 더 현명해졌어. 백발이 되었지만 아직 머리숱은 좀 있어. 자, 기표를 연쇄시키죠. 제가 하는 방법이 그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모욕받고 들어왔을 때 부모님들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이 바로 그건 거예요. 그렇지만 넌 이거야. 라고 기표를 연쇄시키는 방식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멘탈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강한 멘탈이라고 부르잖아요. 자, 그런데 욕이 딱 떨어지면 연쇄시킬 수가 없어요. 누가 나한테 개새끼라고 하는데 무슨 아니야 나는 소를 닮았어 이렇게 연쇄시킬 수가 없잖아요. 욕이라는 기표는 기의를 그대로 겨냥해 존재를 라강은 그걸 존재를 겨냥한다라고 부르죠. 그냥 겨냥해 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연쇄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욕을 들으면 이제 화가 갑자기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쇄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방식으로 이것을 순환시킬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 무게를 견디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단 욕이 시작되면 이제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주먹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잖아요. 말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는. 그런데 정신병자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정신병자를 내담할 때 확정적인 기표를 주지 말라라고 락강아파의 정신분석가들은 아주 강조해요. 확정적으로 말하지 말라는 이러네 저거네 라는 방식으로 확정하면 내담자가 어떻게 되냐면 그 기표에 완전히 밀착되어 버려요.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 기표가. 보통 신경증자들은 그 기표가 확정적으로 주어져도 흔들릴 수도 있고 비켜갈 수도 있어요. 혹은 다른 기표와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그것의 무게를 둘러 쪼갤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정신병적 주체들은 뭐가 없어요. 단일한 공백이 없기 때문에 기표가 순환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주체들이기 때문에 기표가 확정적으로 다가왔을 때 기의와 밀착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렇게 되면 그 기표에 완전히 꽂혀버리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는 거야. 하루 종일. 한 달 내내. 심지어 1년 내내. 그래서 그 푸조한의 아내에게 욕을 했을 때 환각을 보게 되는 발작의 순간이 일어난다고 프로이트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기표와 기의가 밀착되면 그렇게 위험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다시 돌아가서 그럼 실증과학이 위험한 것인가? 인문학자들은 위험하다고 생각하죠. 실증과학이. 왜냐하면 논리를 아주 강력하게 만들어 놓고 우리의 존재를 고착시켜버리려고 해요. 굉장히 강력한 논리를 만들어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설명한다라는 알리바이 속에서 우리가 더 이상 다른 누군가가 될 수 없도록 만드는 거. 이게 실증과학의 힘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증과학이 적당히 사용되어야지, 다시 말해서 실증과학은 우리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우리가 보다 나은 공동체의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모두에게 평등한 방식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사용되어야만 하는데 사실 그렇게 확 사용이 되지 않죠. 실증과학이 사용되는 가장 적극적인 장소는 군수산업과 자본산업이죠. 결국 타인을 죽이거나 착취하는 데 사용되는 게 실증과학인데 그것이 일상생활의 영역에 흘러 들어오면 일종의 문명의 이익이라는 알리바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유한성의 영역으로 밀어 넣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유한성이요. 예를 들면 요즘에도 그런 논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까지 이제 DNA를 그러니까 이렇게 검사를 하면 언제 죽을지, 무슨 병에 걸려 죽을지를 알아낸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만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어떤 성도착을 갖게 될지 혹은 어떤 범죄를 저지르게 될지 그것까지 알아내는 다양한 기술들이 발견될 수 있다라고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몇 년 안 됐는데 지금도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할 텐데 그런데 그걸 들으면 보통 인문학자들은 이렇게 반응하죠. 성도착이 무엇인지는 우리 사회가 결정하는 것인데 마치 성도착이라는 것이 이데아처럼 존재하는 걸로 가정하고 그것을 과학적으로 확증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그 위험성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몇 날 몇 시에 무슨 병에 걸려 죽을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준다는 건 그거 좋다 이거야. 좋다. 병에 걸린다, 죽는다라는 건 가장 보편적인 이름의 장소들인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받아들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어떤 범죄를 저지를지는 범죄가 무엇인지를 규정하는 것 자체가 이해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인 결과물들일 뿐인 것인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수용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1970년대에 그런 기술이 나왔다고 쳐보세요. 그럼 당장 안기부가 사용을 했겠죠. 박정희가. 누가 공산주의자인지를 밝혀내는 DNA를 그런 과학을 적용을 해서 예를 들면 사회 반체제 인사들에게 적용을 해서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공산주의자네 라는 방식으로 반체제 인사네 라는 방식으로 누군가의 존재를 유한성 안에 가두어버리고 그 존재가 무한성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실증과학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실증과학이. 기의와 기표를 밀착시키는 형태로 담론을 추구하는 그러한 여정이 실증과학이 가진 숙명이기는 한데 왜냐하면 그것이 아니라면 과학이 아니니까. 언어를 발화를 했으면 그 언어의 논리가 사태를 장악할 수 있어야 우리는 그걸 과학이라고 부르는 것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증과학이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는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죠. 더 이상 기표의 전개를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존재다라고 규정이 되면 그 존재의 너머를 상상할 수 없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실증과학은 DNA를 검사하는 이 생물학, 생체학의 영역에서만 벌어지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심리학의 영역에서 우리를 심리 테스트하는 것을 경험해 보셨던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온갖 종류의 테스트를 여러분들에게 다 제시해놓고 선택하라고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아맞혀 보겠다는 거예요. 과학의 이름으로. 심리학이라는 언어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는지, 범죄의 형상인지, 정상의 형상인지, 선한 형상인지, 악한 형상인지를 맞춰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함과 악함이라는 것도 사회적 구성물이라는 걸 심리학의 이해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추상적 개념들은 다 사회적 구성물들이에요. 우리 사회가 팔루스의 지배 아래서 만들어낸 기표의 체계들인 것이니까 그것이 이데아가 아니고 절대적인 현실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실증과학의 이름으로 심리학적인 접근을 해서 누가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이 사이코패스인지 아닌지를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폭력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극단적으로 신화적 태도라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자, 그런데 그러한 주체가 제가 지금 비판하고 있는 뭐 심리학의 영역에서나 물론 대부분의 정신멀쩡한 심리학자분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죠. 정신멀쩡한 과학자들도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했던 적도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인가 하면 바로 나치 독일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치 독일이. 여러분 1980년대까지 동성애가 병이라고 생각했어요. 미국 정신의학회가 동성애를 병으로 간주했었다라는 거예요. 성적인 취향을 어떤 건 병이고 어떤 건 건강합니다 라고 규정하는 사태가 여전히 지금은 동성애는 빠졌지만 다른 영역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의 기원, 그것이 극도로 꽃을 피웠던 시기가 바로 나치 독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사람을 죽였죠. 나치 독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애플 마크의 그 신화 아시잖아요. 그 수학자. 그 동성애자였던 수학자가 영국에서 어떻게 죽어갔는지도 들어서 아실 거 아니에요. 그 시절엔 대부분 그랬고 독일이 가장 적극적으로 그랬다라는 거죠. 즉 어떤 것이 정상인지를 과학의 이름으로, 실증 과학의 이름으로 규정하고 정상이 아닌 것들을 제거하려는 그러한 태도를 보였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시절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라는 거죠. 그것은 또한 과학의 영역에서만 그런 건 또한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의 영역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것을 맹신하는 순간 사실상 기표와 기의 밀착 상태로부터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맹신하는 순간 다른 기표가 순환될 여지가 없어요. 예를 들면 우병우가 출소했더라고요. 우병우를 기다리던 그 많은 분들 있잖아요. 꽃다발을 들고 기다렸던 그분들. 자, 우병우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박근혜가 좋아서 그랬겠죠. 박근혜 시절의 기표와 기의의 밀착 세계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정신병적 세계인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얘기하고 곧바로 제가 덧붙여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모든 진리의 사건은 바로 기표와 기의 밀착 상태에서 출현해요. 기표의 정체 속에서 출현해요. 왜냐하면 어떤 것이 진리로서 추구되거나 투쟁되기 위해서는 또한 그 기표의 체계가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순환된다면 사실상 그 기표의 체계가 지배하고 있는 세계를 포기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니까 진리의 투쟁의 순간 속에서도 기표와 기의 밀착 상태를 경험할 수도 있다는 거죠. 즉 어디에나 광기는 있다는 거. 양극성 이미지인 것 같기는 하지만 극단적인 맹신의 장소에서도 기표와 기의 밀착을 관찰할 수 있고 동시에 혁명적 변화의 순간에서도 광신은 발견된다는 거죠. 즉 광기는 어떤 의미에선 혁명의 장소에서 꼭 필요한 요소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시 정신병적 사례로 돌아와서 정신병자들에게는 그런 의미에서 단일한 공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표의 순환이 기표가 환유되는 그러한 전개의 움직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신병적 세계에서는 구조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가정해 볼 수도 있어요. 혹은 작은 구조들만 존재한다라고 가정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기표와 기의가 밀착되는 상황 속에서 정신병자가 경험하는 것은, 정신병적 주체들이 경험하는 것은 사실상 확신이 아니에요. 확신이 오히려 불안인 것이죠. 왜냐하면 기표와 기의가 단일한 지배 아래에서 밀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즉 단일한 일자의 권력장 안에서, 즉 팔루스의 영역 안에서 밀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일성이 존재하지 않은 파편성의 영역에서 기표와 기의가 파편적인 순간순간 반응하는 방식으로만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정신병적 주체들은 불안을 경험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신병적 주체들이 하고자 하는 가장 주요한 시도가 바로 권력의 기표를 찾는 거예요. 권력의 기표를. 어떤 주체는 분석가를 찾아와서 분석가에게 강력한 전의를 일으키고 분석가를 권력의 기표의 담지자로 가정하고 분석가를 아버지처럼 생각하는 방식으로 안정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주체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뭐냐면 분석가가 자기를 버리진 않을까. 분석이 끝나면 아니까. 분석가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들인 거예요. 권력의 기표를 찾았고 그로부터 안정을 얻었기 때문에 거기에 안주하고자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경험을 하지 않는 정신병적 주체가 있다면 찾아 나서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 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지만
제가 과거에 강의했던 많은 강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오셨었어요. 찾는 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의 깊이를 찾기 위해서 아주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분들인 거죠. 그러다가 때로는 찾기도 하고 때로는 사실은 문제를 일으킬 때도 있고 그래요. 이게 정신분석 혹은 정신의학, 정신자 들어가는 모든 책, 강의 이런 데 다 찾아오시는 거예요. 가끔가다 요즘에는 안 오시는데 무료 강연을 할 때 복면을 쓰고 오시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들 중에 그분 보신 분들 계셨을 거예요. 항상 중간쯤에 들어와서 마지막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지고 가시는 분. 권력의 이표를 찾아다니는 분들인 것이죠. 자, 그게 실증과학의 담화이고 지식의 픽션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픽션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그게 왜 픽션인지를 이해하셨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왜 우리가 과학이라고 부르는 영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구라고 불려야만 하는지를 여러분은 이해하셨을 것이다라는 거죠. 자, 모든 게 픽션이라는 거예요. 모든 게 허구인데 허구마다 조금의 차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큰 차이가 사실상 놀랍게도 종교의 담화와 지식의 담화 속에 있었어요. 종교의 담화는 보다 신경증에 가까웠어요. 다시 말해 우리 모두가 사로잡힌 것이 종교의 담화라는 거예요. 반면에 지식의 담화, 과학의 픽션은 보다 정신병의 영역에 가까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경증적 주체들이 무언가를 변화시킬 때, 즉 투쟁과 혁명의 순간에 접근할 때 역시 이 과학 담화가 개입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과학 담화가 다른 게 아니라는 것이죠. 무언가를 완전하게 믿을 때, 자신의 기표와 사태의 일치를 완전하게 확신할 때에 광신적 태도가 출현할 수 있는 것이고 언제나 광신적 태도가 발견된다는 거예요. 혁명의 사건 속에서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락강의 언급 하나를, 그러니까 두 개를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락강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프랑스어로 뭐라고 하냐면 뚜는 전체죠. 뚜떼 스트럭처 mais pas tout est signifiant 이라고 하는데 이걸 해석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자, 모든 건 구조다라는 거예요. 모든 건. 자, 이게 왜 구조인지 알겠죠? 왜냐하면 모든 건 상징계이니까. 모든 건 구조다라는 거예요. tout est structure라는 것이죠. 그러나 mais pas tout 비전체가 est signifiant이라는 거예요. 모든 건 구조이고 그러나 비전체는 기표다. 기표는 비전체다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표현인데, 자, 모든 건 구조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때 제가 언급한 건 상징계잖아요. 다른 구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철골 구조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구조가 있는 거, 뭐 이데아의 구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건 언어 구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건 기표라는 거예요. 모든 건 기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표는 비전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징계 내에는 균열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체라는 건 기표가 전체를 커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체를 커버하지 못하고 남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비전체가 기표다라는 건 기표는 완벽하지 않다. 균열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인 것이죠. 제가 이 문장을 덧붙이는 이유는 그런 의미에서 실증과학은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결코 실현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기표를 사용하니까. 여러분, 과학은 기표 게임이에요. 과학 역시. 과학은 언어의 영역인 거예요. 과학의 언어가 따로 있지만 특히 과학의 언어를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많이 지배하고 있는 게 수학이잖아요. 가장 보편적인 언어라고 말해지고 있는 수학의 언어가 과학의 보편 언어인데, 그러니까 수학을 모르면 과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수학도 언어이고 그 언어는 비전체라는 거예요. 그 언어가 비전체인지를 바디우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죠. 왜 비전체냐? 체르멜로 프랭켈 공리를 보라는 거예요. 집합론인데 집합론은 과학의 근본 토대가 되죠. 집합론이 없으면 과학이 안 돼요, 여러분. 왜 과학이 안 되는가 하면 보세요. 식물의 집합, 동물의 집합, 이게 다 모든 과학의 베이스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합을 구성하고 이름들을 명명하는 이 기본적인 시스템, 즉 집합론 자체가 작동하지 않으면 과학은 불가능해져요. 그런데 이 실증 과학을 지탱하고 있는 이 집합론 자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부의 균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러셀의 영리라는 것을 통해서. 그 귀속관계가 어떤 부분에서는 불가능해진다. 그리고 귀속관계만 불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수의 단계에 들어가서 그것이 오메가 0에서부터 오메가 1, 2, 3, 4로 기수를 이루게 되고 그 기수 사이사이에 간극이 없다라는 게 증명이 되어야 하는데 간극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밝혀지는 그러한 방식으로도 또한 집합론 자체가 결국은 불완전한 언어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단계까지 수학이 발전을 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체르멜로 프랭켈이라는 수학자가 등장해서 그렇다면 집합론은 달리하지 말고 공리로 하자라고 가정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공리로 한다라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모든 걸 다 커버할 수는 없고 특정한 영역에서만 실질적으로 가능한 언어가 집합론이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공리의 뜻이에요. 어떤 부분만 우리가 장악할 수 있다. 나머지는 안 된다. 그러니까 비전체다라는 거예요. 집합론이 비전체다. 빠뚜다라는 것이죠. 집합론이 비전체라는 것은 결국 언어가 그게 실증과학의 언어일지라도 비전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니까 기표와 기가 어디서나 다 밀착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밀착이 되지 않고 미끄러지는 장소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 바로 과학의 담화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의 담화는 그러한 균열의 장소를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만 성립된다는 거죠. 그게 과학의 담화의 특징이라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과학의 담화도 신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픽션이라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아니죠. 좀 많이 남았는데,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네요. 자, 신은 무의식이다라는 거. 이제 이게 무슨 뜻인지 말씀 안 드려도 알 거예요. 자, 우리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담화가 종교의 담화예요. 그 종교의 담화가 우리에게 하는 역할은 뭐냐면, 주인기표를 통해서 억압을 행사하는 거예요. 강력한 일자적 억압을 행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억압이 작동하면 뭐가 생산이 되나요? 무의식이 생산이 돼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장소가 생산이 된다는 거예요. 무의식이 생산이 되면 우리는 우리의 의식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무언가로부터 지배를 받는 사태에 빠지게 돼요. 그게 우리의 사태인 것이죠. 그래서 무의식이 신인 거예요. 왜냐하면 무의식이 우리 지배하니까. 그래서 라칸이 세미나 11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 20세기 들어서 혹은 19세기부터 이미 신은 죽었다 뭐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물론 정확하게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어쨌든 유심론적 사유가 즉 초월적 사유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처럼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무신론적인 세상 속에서 현실을 직시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무신론자가 존재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무신론의 진정한 공식은 신은 죽었다가 아니라 신은 무의식이다 라고 말해야 그 사람은 진정한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진정한 무신론자라면 자신이 종교적인 담화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무신론자라고 해서 나는 나의 주인이야. 난 더 이상 이제 신도 안 믿고 어떤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에 종속되지도 않고 나는 현실을 직시하고 만약에 내가 어느 단계에서 잠시 그런 것과 타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면 그건 그냥 속아주는 것이지 내가 진짜로 속아서 그런 건 아니야. 라고 말은 하겠지만 크리스마스가 지났잖아요. 크리스마스에서 산타크로스가 나에게 선물을 주지 않는다. 산타크로스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걸 나는 알고 있지만 믿는 척 해야지 엄마 아빠가 나에게 선물을 주니까 그런 척 하는 것일 뿐이야. 라고 말하는 그러한 꼬맹이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실제로는 우리의 무의식이 우리를 지배한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무지하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제 수업에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신학 전공한 학생분들도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래서 제가 종교를 비판하는 무신론적인 인문학자를 경멸하고 우습게 보는 거예요. 종교를 비판하는 것은 상당히 무의미한 일인 것이죠. 본인이 속해 있는 종교부터 비판하라는 거예요. 본인이 속해 있는 인문학이라는 종교부터 비판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인문학이 무엇인지 자, 인문학이란 무엇인가? 그 얘기 잠깐 할까요? 인문학이란 무엇인가? 누군가의 라깡이 이렇게 얘기했고 하이데거가 이렇게 얘기했고 들레즈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그대로 지식으로 전수받는 것이 인문학인가? 자, 그건 인문학이 아닌 거예요. 인문학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인문학을 이데올로기화하는 태도인 것이고 라깡을 라카놀로지화하는 것이고
그래서 진정한 락강주의자는 그런 태도로 인문학에 접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지식을 아는 건 중요하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지식으로부터 무엇을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래서 락강이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텍스트를 쓰기도 하고 텍스트의 제목이 종교의 승리라는 텍스트가 있어요, 여러분. 라 트리옹프 드 라 홀리지용이라는 텍스트가 있는데, 그러니까 락강이 그렇게 얘기하죠. 정신 분석이 유일하게 경쟁 상대로 하는 것은 종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건 종교이기 때문에. 종교가 모든 것을 지배해요. 실제 교회가 절이 지배하든 아니면 종교적인 태도가 무언가를 지배하건 결국 종교가 지배한다는 거, 우리를. 왜냐하면 우리의 욕망을 필터링하는 것은 아주 고대로부터 종교적 제사장들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욕망을 필터링하는 것은 그들의 역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경쟁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뭐랄까요, 힘없는 경쟁이죠. 왜냐하면 정신분석이 승리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락강이 자신은 종교와 경쟁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또 그런 얘기하면서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음 세대에는 정신분석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락강은 그렇게 생각해요. 정신분석은 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의 강력함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시 종교에 귀의할 것이고 혹은 종교에 귀의하는 방식으로 자본주의에 귀의할 것이고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상품화시킬 것이고 물신적 세계에 들어가서 그것의 쾌락을 탐닉할 것이고 그렇게 탐닉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욕망을 필터링 당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가 하는 것은 경쟁이죠. 종교와의 경쟁이에요. 왜냐하면 뜬금없는 이야기 같지만 오늘 이 이야기하면서 정리하고 싶은데 문제는 쾌락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쾌락. 결국 문제는 쾌락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 4주 전에 4-5주 전에 6주 전에 그런 강의를 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정신분석은 쾌락학이다라는 그러한 강의를 했던 것 같은데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강의를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를 지배하는 건 뭐냐? 지금까지 상징계가 우리를 지배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상징계가 우리에게 첫 번째로 가지고 오는 효과는 무엇인가 하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소외라고 부르죠. 알리에나시옹이라고 부르잖아요. 상징계가 우리를 분절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실증과학적인 담화가 우리를 지배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표가 우리를 완전히 장악해버려요. 어떤 균열점도 없이 완전히 장악하는 것이죠. 자, 그때 어떤 종류의 쾌락이 등장하는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표가 우리를 완전히 장악했을 때 쾌락이 뭐가 있을까요? 남자분들 그런 얘기하는 걸 제가 가끔 들었어요. 군대 때가 제일 행복했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을 가끔 만나요. 다행히도 저는 그렇지 않았었는데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해가 가요. 다른 생각 안 해도 되잖아요. 기표를 연쇄시키지 않아도 돼요. 그냥 아침 점호하고 밥 먹고 훈련하고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즉 존재하는 아주 단순한 기표가 나를 장악하고 나의 일상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에 나를 내어주면 돼요. 상징계가 나를 완전히 잡아먹는 것에 뭐랄까요? 쾌락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팔루스적인 쾌락인 거예요. 말을 잘 들었을 때 우리가 느끼는, 부모님으로부터 칭찬받을 때 느끼는 그 쾌락. 이걸 락강은 첫 번째 죽음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진정한 쾌락은 아니니까. 남의 쾌락이니까. 소대장님의 쾌락인 것이고 엄마 아빠의 쾌락인 것이고 담임선생님의 쾌락인 것이지 사실은 그들이 좋아하는 걸 보고 내가 좋아한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뿐이지 그건 나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나의 쾌락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쾌락이 없어요. 그 첫 번째 죽음의 사태는. 즉 상징계가 우리를 지배했을 때는 어디에도 쾌락이 없어요. 자, 저에게 어떤 분이 물론 그분이 멀쩡한 생각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농담처럼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 무슨 재미로 사세요?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무슨 재미로? 일주일에 강의를 2번 하죠. 2번 하려면 수업 준비를 꽤 해야 되잖아요. 일주일에 강의를 2번 하고 1년에 책을 2권 쓰고 그리고 저녁에는 체육관에서 대부분 시간을 보내고 자, 그럼 남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없어요. 진짜 없어요. 제가 뭐 바쁘다 이렇게 말로 하는데 거짓말은 아닌 거예요. 상담도 하고 편집자들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그것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뺏기죠. 강연을 하러 가면 또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뭐 지방에 갈 때는
4-5시간 차를 타고 가야 되니까. 자, 시간이 없어요. 그럼 무슨 재미로 사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술도 안 마시고 뭐 담배도 안 피고. 그렇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제 최고의 관심사는 쾌락이에요. 최고의 관심사가 쾌락이에요. 저에게는. 그러니까 저는 쾌락주의자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저는 쾌락주의자인데, 그런데 이런 거예요. 웬만한 쾌락으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웬만한 쾌락으로는.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제가 프랑스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파리에 살 때는 차가 있었어요. 차가 있었는데 아직 학생이니까 돈이 많지 않아서 차가 고장이 나면 이걸 고칠 생각을 하면 굉장히 깜깜한 거예요. 그 프랑스 그때만 해도 인건비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비쌌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한인 신문을 이렇게 들춰보다가 누군가가 차를 고쳐준다는 분이 계신데 재밌게도 전도사 분이에요. 전도사 분이 차를 고쳐, 아이디어 좋네. 차도 고쳐주고 전도도 하고 이런 것 같아요. 실제로 만나 뵀는데 실제로 그런 분이에요. 전도도 하고 차도 고치는 분이에요. 차를 값싸게 고쳐주고 학생들한테,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슬쩍 하시는 거죠. 저에게도 이야기를 슬쩍 시작하셨는데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자신이 어떻게 기독교에 귀의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셨는데 재미있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이해 가능한 이야기, 충분히 그때는 굉장히 뭐랄까요, 가슴에 와닿지 않은 것이긴 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가요. 어떤 분이었냐면 굉장히 흔한 레파토리예요. 돈만 하는 남자였어요. 돈을 잘 버는 사업가였어요. 본인이 그렇다니까 믿어줄 수밖에 없는데 굉장히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쓸 데가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돈 쓰는데, 그러니까 주말이면 돈 쓰는데 정신이 팔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레포츠도 하고 바람도 피고 온갖 종류의 쾌락을 다 탐닉하는데, 자, 그러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혼한 분이셨는데 그분의 아내분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정말 싫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이쪽은 쾌락의 세계에 있고 아내는 전혀 쾌락이 없는 세계에 있는데 자꾸 자기를 그리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싫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우연히 뭐 이것저것 하게 되다가 이 아내분이 독일에서 그때 한국에 사셨을 때인데 독일에서 무슨 어떤 부흥회 같은 걸 하는데 가보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때 왜 그랬는지 몰라도 가자 그랬다는 거, 둘이. 사이좋은 부부도 아니었는데 독일 여행 한번 하지 뭐 하고 거기를 갔대요. 근데 재밌는 건 그 부흥회가 어떤 뭐 옛날 성 같은 데서 했다라는 거예요. 아주 경치 좋은 절벽 위에 있는 어떤 성 같은 데서 했는데 거기서 뭐 사람들이 얘기하고 하는데 맞질 않잖아요, 이 아저씨하고. 거기서 뭐 하나님의 은혜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사람들과 대화가 안 되니까 이제 정원을 걸어서 나와서 이렇게 절벽 있는데 서서 이렇게 풍경을 보고 있었대요. 그 밑에 있는 그 마을의 불빛들을 보고 있었는데, 자, 그분 얘기가 그거예요. 그때는 이 아저씨가 왜 이러나? 라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 생각하면 이해도 가요. 갑자기 울음이 나기 시작했대요. 통곡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저씨는 그렇게 얘기해요.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그때는 뭐 그럴 수도 있겠네. 그리고 도대체 얼마를 받으려고 이런 얘기를 하나?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면 이해가 가요. 그 사람은 아직 뭐 종교적인 은혜 이런 얘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자, 그분은 어쨌든 쾌락에 접근조차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쾌락을 남들이 다 쾌락이라고 생각하는 영역에서 흡수하고 살아가고는 있었지만 남의 쾌락이에요. 자기 자신의 쾌락이 아니에요. 그리고 똑같은 쾌락도 그것이 아무리 강렬하다 해도 2번, 3번 반복이 되면 그 어떤 쾌락도 우리를 만족시켜주지 못해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어떤 종류의 쾌락을 우리가 경험한다 해도 그것이 최소한 100번 반복되면 더 이상 쾌락이 아닌 거예요. 그건 그냥 지루함인 것이죠. 자, 그때 이분이 다른 종류의 주일상스의 영역으로 들어가고자 마음을 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어요. 물론 이렇게 말하면 펄쩍 뛰시겠죠. 아니다, 예수를 만났다라고 그분은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는데, 제가 왜 뜬금없이 갑자기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게 바로 첫 번째 죽음의 세계가 우리에게 강제하는 픽진성이에요. 무얼 해도 쾌락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세계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뭐 지금 이 강의 끝나면 뭐 홍대 가깝잖아요. 뭐 주책이긴 하지만 뭐 클럽 가서 뭐 한다라고 해도 그건 쾌락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런 쾌락은 타자의 쾌락인 것이기 때문에 정말 강렬한 쾌락이 아니라는 것을 자, 이 정도 나이가 돼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무엇이 쾌락인지를 탐닉하고자 하는 거예요. 무엇이 쾌락인지 혹은 무엇이 쾌락이 아닌지 그것부터 밀어내고자 하는 것이죠. 타자의 쾌락부터 일단 밀어내고 어떤 종류의 공간을 만들어내고 거기서 진정한 쾌락은 어디에 존재하는지를 탐사하는 여정. 그게 우리의 삶의 여정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분은 그렇죠. 종교의 장소에서 그걸 만났는데 저는 그럴 가능성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장소에서 만나는가? 정신분석은 그 장소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두 번째 죽음의 장소라고 불러요. 두 번째 죽음의 장소. 그 두 번째 죽음의 장소가 뭐냐? 증상의 방문인 것이죠. 증상의 방문. 증상의 방문은 무엇인가? 첫 번째 상징계가 붕괴되는 경험인 거예요. 첫 번째 상징계가 우리를 핍진한 상태로 지배하고 있을 때, 우리를 분절하고 있을 때 그 두 번째 죽음이 우리를 찾아와요. 그 두 번째 죽음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미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번째 죽음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우리가 두 가지 반응을 보여요. 어쨌든 강렬한 리비도를 투여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탐닉하던가 밀어내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현재 존재하는 상징계를 흔들 것을 우리는 직감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것이라고 직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번째 죽음에 대해서 방어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두 번째 죽음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아도 그걸 찾아 나서는 주체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미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올해죠. 이미 올해가 됐죠. 2019년이니까 올해 출간될 책 중에 하나가 타락에티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고갱 이야기를 그러니까 여러 사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타락한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고갱도 한 파트로 이야기를 써 넣었는데 자 고갱의 삶이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 전도사분의 삶과 굉장히 유사해요. 고갱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하면 주식증계소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화가가 되겠다라고 모든 걸 집어치우고 화가가 되어서 타이치로 떠난 이 남자의 이야기. 자, 전형적으로 낭만주의 서사인 것이죠. 전형적으로. 19세기까지 서구를 지배하던 것이 무엇인가요? 계몽주의예요. 고전주의 혹은 신고전주의적인 사고방식인 것이죠. 즉 완벽한 상징계를 구성해내고 그것으로 세계의 모든 사물들을 명명할 수 있다라는 태도인 것인데 자 그러한 태도의 전형을 살아가던 사람, 즉 자본주의의 부흥기를 살아가던 고갱이 택한 것은 야만의 세계라는 거예요. 물론 이건 이제 오리엔탈리즘이라고 부르잖아요. 어디에도 사실은 야만이 없는 거죠. 즉 외부에 어디를 찾아 나선다 해도 그러한 방식으로는 결코 두 번째 죽음을 만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고갱 말고도 또 있죠. 제가 고독의 매뉴얼이라는 책에서 썼던 그 코난 도일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코난 도일은 안과 의사였어요. 그리고 코난 도일은 뭐랄까요? 과학자였죠. 그리고 자신의 소설 속에서도 홈즈를 과학자처럼 다루죠. 과학자처럼 묘사를 하잖아요. 근데 홈즈라는 인물도 바로 이 계몽주의와 낭만주의가 만나는 장소에 있어요. 홈즈 자신은 과학적 사고, 추리력을 통해서 범죄를 해결하는 사람이었지만 마약 중독자이죠. 코카인 중독자였어요. 코난 도일은 뭐에 중독됐나요? 심령술에 중독된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죽음을 견딜 수 없어서 타락의 여정을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죽음의 세계, 상징계의 세계, 언어로서 선명한 세계로부터 빠져나가는 다양한 시도들을 하는 그러한 여정 속에 있기는 하지만 자, 그 모든 시도가 사실상 성공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게 결국 19세기가 어떻게 낭만주의로 빠져들게 되는지 어떻게 퇴폐적 세계로 빠져들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자 그러한 담론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니까. 자, 두 번째 죽음은 그러한 방식으로는 오지 않는다라는 거. 어떠한 방식으로 오는가 하면 우리가 주체가 아닐 때 우리가 더 이상 주체로서 사실 자신을 정립할 수 없는 순간에 우리를 찾아오는 어떤 사건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걸 락강이 대상 A라고 부르는 거예요. 락강이 그것을 증상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어떤 특수한 사랑이 우리를 찾아와요. 특수한 사랑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흔들죠.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도록 그렇게 될 수 없도록 마구 휘저어놓는 사태들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랑의 이름이 바로 대상 A인 것이고 그러한 사랑의 이름이 죽음에 대한 사랑인 것이고 그러한 사랑의 이름이 증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밀어내고자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정신분석을. 그걸 이용해야만 한다고 생각해요. 그걸. 바로 그 두 번째 죽음을 가지고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대담한
사고를 하는 것이 정신분석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